제가 영어 가르친 경험이 한 30년 정도 약간 넘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그 영어 학습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1990년부터 이제 이때는 알바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따라서 뭐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떤 학생들은 뭐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치 그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 1995년쯤에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시는 어떤 50대 중후반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나이가 뭐 한 그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저보다 한 30년 정도 더 오래 산 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 강연회 비슷한 곳에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의 그 30년 노하우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그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티칭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그분한테 다가가지고 너무 저한테 이제 고마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 저 막 얼굴이 이제 만면에 화색이 돌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노하우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자기 책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노하우가 담긴 책자를 저한테 이렇게 한 무더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한테 들었던 그 노하우가 저의 이제 앞으로의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분한테 배운 노하우로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제 또래의 그 다른 회사원들보다 뭐 한 서너 배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다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노하우가 이제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어떤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나중에 이제 이 노하우로 이제 한 10년 정도 잘 써먹다가 위기가 좀 닥치게 됩니다. 2000년대 이제 한 초중반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뭐 한 2010년 요 사이에 내가 이제 좀 약간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노하우가 이제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조금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학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후천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겠지만 영어는 특히 그 영어 단어와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빠른 독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해 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영어 단어가 이렇게 빨리 뭐 실력이 좋아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문법은 또 뭐 지겨워가지고 이제 못하는 애들도 많고, 이 영어 단어와 문법이 기반이 되어야 이제 빠른 독해가 가능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빠른 독해는 뭐 물 건너간 거죠. 근데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로 1990년대까지는 잘 안 그랬는데 2000년대 이후로 사회가 분위기가 좀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 노력을 잘 안 하는 경향을 많이 느꼈어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쉽고 또 편리한 것에 너무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아주 힘들고 꾸준히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영어는 굉장히 꾸준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좀 근면하고 성실한,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근면성실 끈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영어를 잘 안 한다는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들이 따라하질 않아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90년대는 엄청 잘 나갔는데 2000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조금 학생들도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의욕이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무렵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류에 부합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쉽고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나도 학생들한테 뭐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떨까?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그런 공부 방법은 이제 수능에 맞게 독해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단어 테스트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서 그 포인트를 좀 설명하고 하면서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전 방식대로 가르치는데 이거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어, 예전 방식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근데 이제 예전 방식대로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막연하게 이제 이게 좋다는 것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거부할 때는 학생을 설득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근본적인 것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독 이거를 빡세게 아주 시켜가지고 막 그 진짜 속된 말로 따발총처럼 막 따발총 갈기듯이 영어 지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이제 음독을 시키는 거죠. 보통 학생들은 그 수능 영어 지문을 읽으라 그러면 더듬거려 가지고 거의 그 진짜 바닥을 헤매는 수준으로 읽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빠른 독해라는 거는 물 건너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백날 해봐야 선생님만 떠들고 학생들은 그냥 뭐 딴짓하고 있고 이런 수업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빡세게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소리내서 음독을 해야 이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뭐 학생들은 가르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2, 30번은 고사하고 두세 번도 잘 안 읽죠. 두세 번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머리만 굴리지 입으로 읽질 않으니까 뭐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예전 방식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법칙이 없는지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저 자신이 확신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쉽고 편리하게 재미있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학생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학생이 하자는 대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재밌고 쉽고 편리하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잘라버리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는 것보다는 법칙대로 하는 게 더 당연히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생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감히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제 1993년도쯤인가 이게 수능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매년 수능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30년 넘게 학생들을 수능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베테랑인데, 학생들은 이제 그 수능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처음 그 수능을 보겠다고 공부하는 완전 초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짜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애들이 뭐 한다고 선생한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선생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는 진짜 만용이고, 터무니없는 짓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서울에서 만약에 뉴욕까지 배를 타고 갈 때 이 배의 선장은 이제 선생님이죠. 그러면 선장이 리드를 해야지 이제 그 신입으로 들어온 맨 밑바닥 그 선원이 자기가 선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놈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버리는 게 상책이죠.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옛날 같으면 해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30년 경력에 수십 년 경력의 그 선생이 인도를 해야지 아무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초짜 선원이 인도한다는 거는 그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농자 천하지 대본 야라 이런 말이 있죠.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이 있는데 농자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업이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이런 뜻이죠. 농업이 근본이에요. 농업. 우리가 농업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농사꾼이 항상 그런 얘기하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상을 준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그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밭에 나가서 뭐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또 병든 이파리는 떼어내고 벌레는 잡아서 없애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대로 실제로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보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때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핵심 가치. 그게 뭐냐면은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농업에 있어서 핵심 가치예요. 농부가 그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자연계에는 식물 세포가 분열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법칙이 이미 있었어요. 뭐 수억 년 동안 또는 수천만 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뭐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난 거는 뭐 사람들의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뭐 수백만 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만 년도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식물은 세포의 분열과 성장의 법칙대로 이렇게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뭐 진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식물은 그 씨앗이 있으면 이게 분열과 성장을 하면서 뭐 싹을 틔우고 계속 이제 자라가지고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산에 등산해 보면 알지만 가을 되면 이제 뭐 머루라든가 다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열려가지고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등산하다가 그런 땅에 떨어진 열매를 보고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막 저 위에 막 달려 있죠. 그리고 이제 한 5월인가 6월쯤 되면은 산에 등산할 때 보면은 그 산뽕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디라는 열매가 이렇게 달리죠. 그러면 등산하다가 이제 이 산 토종 그 산뽕나무에 그 오디를 따먹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식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라지만 이거를 이제 캐다가 만약에 농부가 자기 집 앞마당에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 더 잘 자라고 또 더 큰 열매를 맺겠죠. 관리하면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농부가 그거를 관리하기 전에도 이미 식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다만 거기에 이제 자기의 노력을 더해서 그 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도와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자연의 법칙은 농부 이전부터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의 노력 이전에, 농부의 노력보다는 세포의 성장과 세포의 분열과 성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 이전에 종교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창조주가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학생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그것도 이제 끈질기게 지속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의 두뇌는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력이 이미 선천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이런 것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응용력 이런 거 이미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그 성실하고 근면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우리의 두뇌에다가 어떤 정보, 뭐 지식 이런 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이 이미 선천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인간, 어떤 선생들 중에는 학생들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다. 뭐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막 설레발을 치는 선생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자는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으니까 과학자, 언어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 10,000시간 정도
스피킹을 하면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국의 영어 수업 시간을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도 1000시간이 안 돼요. 1000시간 미치 한 850시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도 뭐 선생님이 대부분 떠드시는 거지 학생들이 뭐 영어로 말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만 시간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만약에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 1시간을 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7년인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5시간씩 말한다 그러면 5, 6년 걸리겠죠. 근데 하루에 5, 6시간씩 말하는 5시간씩 영어를 말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0.1% 정도나 있을까? 이렇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든가 사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좀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영어 지문을 처음에 이제 한 100개 정도 암송을 시키고, 왜냐하면 암송하려면 이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200개, 300개 이렇게 이제 영어 지문 암송하는 개수를 늘려 나갔는데,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300개 정도를 암송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줄기차게 끈질기게 암송하면 한 300개 정도 암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수능 영어 1등급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통계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끈질기고 또 성실하고 그다음에 근면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올해도 이제 어떤 학생이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학생은 이제 약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합격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메디컬이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를 안 가고 그 어떤 여자 대학교인데 이제 거기 약대를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능 1등급을 받으면 되니까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데는 수능 그 영어 지문을 이제 천천히 암송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를 암송하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더라. 그 학생이 문자를 보낸 거를 보면은 단순히 영어 점수 이런 거보다는 영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하도록 도와줘서 그 영어 1등급을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하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두뇌는 LAD라고 하는 장치가 이미 선천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고 그러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근면성실하게 계속 땅을 갈듯이 우리도 근면성실하게 계속 이 LAD라는 장치를 자극해가지고 활성화시켜주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한국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이미 LAD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됐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죠. 똑같은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LAD라는 장치를 영어로 활성화시켜주면 당연히 영어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방학 때 귀국해서 영어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기 유학을 간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못하는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인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유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고 저절로 영어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갔어도 백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미국인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영어를 자꾸 말해야 영어가 되는 거지. 미국에 갔다고 뭐 자동적으로 영어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만 유학 간 적도 없고 뭐 언어 연수 갔다 온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 토종 한국인인데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뭐 언어학습실에서 그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얼마나 자극하는가 열심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영어가 단순히 뭐 일상적인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능 영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능 영어 시험은 뭐 알겠지만 미국의 이제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하이 레벨이에요. 그 정도 언어를 이해하고 이렇게 구사할 정도가 되면 뭐 굉장히 박학다식하다고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어민들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 교사하는 원어민들도 수능 영어는 상당히 많이 틀리고 어려워해요. 요거는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지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비문학 문제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어가지고 두루두루 좀 아는 게 많아야 1등급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하우를 다 공개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저도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얻은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껍데기만 벗긴다고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도 이거를 확신을 해야 이런 방법으로 학생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오래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방법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어떤 물리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학생들이 힘들다고 막 징징거릴 때 학생을 설득해가지고 끌고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나를 좀 얘기하자면 이 온 우주의 그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죠.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지도 않고 또 에너지가 파괴되지도 않고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인데 우주도 그렇고 이제 어떤 고립계,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고립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도 하루에 뭐 3,500kcal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면 보통 3,500kcal의 에너지의 그 생산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을 어떤 셀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5,000kcal의 에너지를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3,500kcal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을 새는데 예를 들어 뭐 1,000kcal의 에너지를 더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뽑아올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생명 에너지를 뺏어다 쓰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뺏어다 쓰게 되면 생명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오래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근하거나 이런 게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새로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어떤 노인이 있는데 뭐 한 80세쯤 됐어요. 이분이 이제 80년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니까 아껴 써야 되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마라톤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젊은 사람도 마라톤 하기가 힘든데 80세 된 노인이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무진장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갖다가 쓸 거냐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될 거예요. 너무 이제 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 힘드니까 뭐 치아가 다 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좀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총량이
우리 몸에 일정하게 이제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그 조사해 보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들은 심장이 8억 번 정도 이렇게 박동할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8억 번 박동하게 되면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은 좀 불리한 거고, 천천히 뛰면은 좀 오래 사는 건데, 주로 그 설치류들이, 쥐 같은 그 설치류들이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1분에 막 300번, 400번씩 막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명이 짧아요. 8억 번을 금방 채우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 좀 늦게 뛰기 때문에 좀 오래 살죠. 뭐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인간만 만약에 8억 번 뛰고 인간도 다른 포유류처럼 사망한다 그러면 한 25세쯤 사망하게 되는데, 인간은 3배 더 많은 생명 에너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24억 번 정도 박동을 해야 생명이 다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75세 정도가 평균적인 수명이죠.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그 여러 주로 후진국에서 그렇겠죠. 후진국에서는 이 평균 수명이 75세가 안 되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선진국은 생명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식량이라든가 이 영양 공급이, 식량이라는 건 그 영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겨울에 그 열 에너지, 난방 공급이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덕분에 보통 이제 뭐 80세 이상, 85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세까지도, 한국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데, 후진국하고 이제 평균을 내다보면 거의 한 75세쯤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 에너지를 뭐 어릴 때 하고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렇게 골고루 배분해서 써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어 학습에 우리가 응용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예로 들어보면, 나무는 그 묘목일 때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뿌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묘목이 무슨 꽃 피고 열매 맺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 묘목을 샀는데 빨리 그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꽃이 폈는데 그거를 보통 잘라주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묘목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한데, 열매 맺고 꽃 피고 열매 맺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면 뿌리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 묘목은 뿌리의 발달이 좀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뿌리가 부실해지니까 열매도 부실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과도하게 그 열매를 보려고 하면 이 뿌리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 개체 전체가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를 왜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예전에 그 시골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묘목을 많이 심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개 그 이 묘목을 판매하는 농원 사장은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지나고 뭐 꽃 피고 이런 거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꼭 나무 토막처럼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꽃 핀 거를 보려고 산 거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농원 사장이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자르지 않고 제가 그걸 사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고 잘못하면 다음 해까지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아무리 그 꽃봉우리가 많이 달렸어도 노랗게 이제 시들면서 다 떨어지고 꽃도 잘 안 피고. 근데 이제 농원 사장 얘기를 듣고 이거를 잘라다가 이제 뿌리에만 거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농원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 때는 비실거리고 잘 따랐을 때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란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원 사장은 그 원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학습에 응용을 해보면 이제 영어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은 묘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 묘목이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열매가 아니고 꽃이나 열매가 아니고 꽃이나 열매를 묘목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욕심이고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나중에 봐도 돼요.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뿌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영어 발음 또는 뭐 영어 시험 봐가지고 이제 점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조급하게 이런 거를 그 보고 싶어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발음이나 점수는 그 나무로 치자면 이제 꽃이나 열매 같은 거죠.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영어의 그 뿌리는 영어 단어와 영어 문법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보내지 않고 영어 발음과 점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이게 약해져 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발음이나 점수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 이거를 이제 그 경제학 용어로는 본질 가치라고 하는데 essential
values라고 하죠. 이 본질 가치를 강화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혹한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초겨울이 되면은 나무는 어떡하죠? 묘목의 경우도 그렇고 초겨울이 되면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무가 그 잎사귀를 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잎사귀에다가 에너지를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그 상록수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잎사귀로 가는 에너지를 차단시켜요. 그리고 에너지를 뿌리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잎사귀는 죽어서 떨어지는 거고 뿌리는 이제 살아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살게 되면 이제 다음에 봄에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봄에 다시 이제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잎사귀를 틔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모두를 살리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잎사귀에 있는 세포들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잎사귀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잎사귀가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잎사귀의 권리, 살아있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잎사귀에도 에너지를 보내고 뿌리에도 에너지를 보내면 둘 다 죽어요. 에너지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응용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의 분산.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부 그 에너지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거의 반대는 독재 정치죠. 절대 왕정. 이거는 에너지의 응집. 에너지가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절대 왕정 시대에는 이제 그 뭐 국민들이 권력이 없었고 왕이 이제 권력을 독점했죠. 그 시대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근데 이제 독재 정치가 이제 끝나고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국민들이 조금씩 약간의 이제 권력을 나눠 갖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분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그 겨울에 잎사귀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뭐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권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의 그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주민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세금을 빼가지고 뭐 들어줍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막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재 정치를 할 때 옛날 그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경제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때는 뭐 누가 반대할 수도 없죠. 거의 뭐 왕 같은 독재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저기 뭐야 경제를 살리는데 그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다 많이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뭐 그렇게 하도록 선순환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데는 이 독재 정치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세금이 막 여기저기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뉴스에 보면 뭐 얼토당토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국민 세금이 막 낭비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데 돈을 들일 수가 없어요. 엉뚱한데 이제 그 돈들이 다 쓰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독재자들이 이제 좀 국익을 생각하고 똑똑한 독재를 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뭐 10%, 15%막 이렇게 치솟다가 고도 성장을 하다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성장률이 뭐 1%, 뭐 2%, 3%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돈이라는 건 일종의 그 에너지인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한계가 있죠. 돈이 뭐 아무리 몇백조 원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독재 정부 하에서는 경제 개발에 올인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올인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기금으로도 써야 되고 사회복지기금으로만 쓰면 다행인데 뭐 무슨 손님도 없는데 공항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상한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행동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어기니까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그거를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인재 개발하는 데 쓰든가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죠.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학습의 근본인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몰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뿌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힘으로 영어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영어 발음이니 아니면은 그 영어 점수니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영어 점수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뿌리가 부실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영어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영어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